와, 이 사람 한번 진짜 만나보고 싶었다. 그분을 대신 만나서 대신 물어봐서 정말 속속들이 그분의 진면목을 알아보는 시간, 더 피플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프로고요. 네, 저는 이프로입니다. 부릅니다. 예. 오늘은 왜 거친 숨을 왠지 긴장이 부모님 나와. 하시죠? 긴장 좀 됩니다. 왜냐면 굉장히 긴장하네. 이분만큼 네. 우리나라에 당사자가 많은 부처가 있을까? 당사자. 예. 딸린 식구가 많은 부처가 있을까? 뭐 우리나라 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라고 하고 네. 고용의 80%는 중소기업이 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항상 멋있고 화려한 것들만 바라보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중소기업과 벤처 스타트업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 포함이죠. 예, 그래서 그분들을 다 책임지고 끌고 가고 하드 캐리어를 하셔야 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한성숙 장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관님. 한성숙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930만? 네. 그래서 사실 930만이라는 숫자 저도 처음 듣고 가족들까지 다 생각하면 네. 거의 정말 우리나라 전부 다네요. 인구의 네. 거의 다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무거운 게 먼저긴 했습니다. 근데 네. 정부 부처들이 대부분은 기능으로 돼 있어요. 네. 국토면 국토, 그렇지, 영역. 기재부면 기재부. 음. 근데 딱 어떤 주체로 되어 있는 부서가 몇 개 없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 벤처부입니다. 장관님이라는 호칭이 이제 적응이 좀 되셨습니까? 아직 좀 낯설긴 한데요. 이제 100일 넘었으니까 조금씩 네.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어땠어요? 기업에 계시다가 공무원 조직에 실제로 발을 풍덩 담그고 네. 보니까 밖에서 보던 거하고 좀 다르기도 달랐을 것 같고 그냥 소회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밖에서 봤던 공무원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아주 통상적인 개념으로 보면 공무원은 이렇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같이 일해본 공무원들은 굉장히 빠르고 정말 열심히 일한다. 그리고 스마트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가야 하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네이버에서 일하다 보니까 매일같이 데이터를 거의 실시간으로 보고 살았던 제 입장에서는 그렇지. 네이버에서는. 그리고 사용자들한테 연락을 하고 싶으면 바로 메일을 보내거나 메인에 요거나 하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이버는? 지금은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930만이지만 이분들한테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지? 이 중에 중소기업은 어디까지고 소상공인은 어디고 소상공인 중에 또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디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데이터 숫자로는 있지만 연결이 잘 안 되고 이제 네이버에 있었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느끼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네이버 대표에서 5년 하시면서 이렇게 대기업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워낙 출중하게 하셨다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그 장관님과 거리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쪽의 인사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더 큰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왜 장관님을 이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으로 임명을 아마 했고 임명권자의 특별한 주문도 같이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저 관련해서 공격적인 질문이네요. 말씀하셨던 게 중소기업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네이버가 무슨 중소기업입니까? 그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정책 방향이 다를 것 같아서. 엠파스. 강훈식 비서실장이 후보자 발표하면서 그 정책에 새로움을 더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새로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 다른 분들에게 쓰던 단어와는 좀 다르게 새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왜 나였을까라는 걸 저도 생각해 봤는데 제가 이제 네이버에 있으면서 했던 거고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재미있게 일했던 프로젝트가 이제 프로젝트 꽃입니다. 이게 이제 네이버가 검색의 사용자들 데이터를 보면 물건을 사는 것에 대한 검색 요구가 한 40% 이상 되거든요. 근데 그것과 관련된 검색 데이터, 상품 데이터 DB가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상품 데이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고민이 좀 있었고, 근데 그냥 대기업 제품들 넣어놓는 걸로는 다른 회사 대비 경쟁력이 없을 테니까 항상 데이터베이스는 좀 유니크해야 되고 우리한테만 있는 거여야 되고 마침 또 그때 그 서비스 쇼핑 서비스를 기획했던 친구가 가져왔던 기획안이
혼이 담긴 그 상품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서 오. 이것들을 저희가 제공하겠습니다. 이런 게 온 거예요. 그래서 혼이 담겼다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 자기가 직접 만든 뭐 빗자루, 자기가 그 지방에서 생산되고 있는 지역 그 특산물들 이런 것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상품들을 좀 확보해 보겠다라고 왔고, 굉장히 재미있어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갈 그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는 툴을 잘 만들어 보자. 그건 뭐냐 하면 지방에서 빗자루 만드는 아저씨가 쓸 수 있는 툴이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과 따던 아저씨가 이제 입력할 수 있는 상품 툴이라면 좋겠다. 그래서 쉬운 상품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쉬운 툴을 만들자라고 시작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걸 듣고 이제 밖에서는 다들 저걸로 무슨 커머스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지금도 골목 좋아하지만 그 골목에 있는 가게들이 갖고 있는 힘을 믿어요.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상품들, 그리고 당시만 해도 그 뭐 치즈만 파는 전문몰이라든지 아주 작은 젊은 몰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그 몰 운영하시는 분들이 IT 익숙해지는 시간을 좀 줄여드리자. 네, 그래서 이제 네이버는 그냥 툴과 그리고 데이터를 제공할 테니 와서 사업은 당신들의 서비스 이름으로 하세요. 라는 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이제 네이버에 물어봐서 얼마나 좋아졌냐, 얼마나 챙겨졌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도 궁금하니까 이제 제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한 70만 사업자가 지금 이제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스마트 스토어로. 그래서 그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1년에 10,000개씩 만들겠습니다 했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거죠. 그리고 이제 있던 사업자도 그쪽 갔지만 네, 그걸 들어오기도 보고 하고, 새롭게 창업한 분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죠. 많으셨죠. 네, 그래서 뭐 심지어 직장인들이 부업으로 굉장히 유의미하다라는 얘기도 하고, 좀 또 하나 만들었던 의미 중에 하나는, 당시에 창업하면서 치킨집 창업하면서 창업 비용 너무 많이 들고 망하고 나면 이제 그게 많은데, 저는 장사를 좀 할 줄 알고 그 매장을 꾸며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온라인의 창업은 이제 그 창업비가 상대로 적게 들어서 그런 사업을 좀 공부하는 툴로도 유의미하겠다. 뭐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글로벌까지 갈 수만 있다면이라는 이제 처음에 좀 큰 설계를 가지고 했는데, 뭐 중간중간 가면서 지금은 이미 뭐 그 스마트 스토어 다음에 브랜드 스토어라고 하는 곳까지 큰 사업자들이 꽤 많아져서 이제 잘 성공했고, 그게 뭐 네이버는 비즈니스 모델까지도 이제 탄탄하게 커머스로 갈 수 있었던 거고, 페이까지 붙으면서 이게 이제 페이 서비스까지 되고 핀테크 서비스까지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그걸 중기부에 넣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 아닐까.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에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것, 우리 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대체로는 다 그냥 민간 기업이 만들면 만들고 못 만들면 우리 사회에 없고, 정부가 그동안 뭘 만들었나 생각하면 딱히 떠오르는 건 별로 없고, 그런 시간이 꽤 길어서 왜 여기서는 안 될까, 내지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은 이제 다음 단계로 하실 텐데, 어떤 생각을 좀 하고 계세요? 디지털로 전환되는 시점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에서의 그 매장들이 있고 하는 것들이라면 기존의 사업 방식으로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왜 플랫폼 사업자들은 됐을까라고 보면 사업자랑 바로 연결되고 바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도 좀 더 빠르게 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업자가 물건을 잘 팔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거기에 뭘 도와줘야 되는지라고 하는 걸 데이터를 보면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갈 수 있는 반면에, 이제 정부는 이 사업자들의 데이터를 모아내는데 걸리는 시간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툴을 디지털로 줘야 하는데 그건 결국 개발자들이 또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공무원 중에는 개발자 없으니까. 네, 그거는 좀.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은 어느 나라도 이 디지털 스토어 관련돼서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서, 물론 그렇죠. 이걸 민과 관이 이제 협력할 수 있는 형태로 좀 짜면 지금 유의미할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저도 이제 예전에는 정부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의 형태도 많고, 그리고 그걸 통해 좋아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잘 엮고 잘 알려드리면 지금보다는 좀 더 속도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속도를 내는 쪽에 해야 되는 게 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야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라는 것도 이제 와서 보신 것도 꽤 있을 텐데 네, 제가 봤던 사업 느낌은 중에 어떠세요? 좋다고 생각했던 게 강한 소상공인 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1년 내내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해서 응모를 받고 그 그러니까 사업을 해가는 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뽑고 맨 연말이 되면 강한 소상공인을 뽑아요. 그래서 그 1등 된 분들을 이제 상을 드리는 중간에 그런 심사위원들이 잔소리 네, 좀 하고 심사위원들이 단계별로 좀 잡고 해서 쭉 그러니까 오디션, 그러니까 예능 경연 오디션처럼 프로그램. 경연 프로그램처럼 하는데 3년 됐대요, 진행한 지. 근데 3년 동안 그 다음번은 그럼 어떻게 됐냐 그러면 다음번에 또 다른 이제 뽑고 하고 계셔서 그 뽑은 분들의 다음 트랙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네. 수출할 수 있게 해드리고 지금 또 일부는 투자 임팩트 펀드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투자했던 회사들도 있어서 여기에 투자팀을 집어넣어서 투자를 좀 더 받게 하고 좀 더 사업화할 수 있는 트랙으로 만들어 가면 네.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근데 들었어요. 이제 저희도 이제 뭐 그 스타트업으로 여기까지 성장해 오면서 느끼는 거는 900만 명, 930만 명이 이 부처에 관련된 종사자들이고 사업자들이고 또 기업인이라면 그 본업에 좀 충실할 수 있도록 뭔가 지원책이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벤트, 행사 이런 데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들이 안정감 있게 사업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드는 게 오히려 더 길게 보면 그게 네.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타트업 관련해서는 그 체계를 좀 한번 정비를 하고 있는 게 창업 패키지 관련, 그러니까 창업할 때 사업화 자금 지원해 주는 거, 저는 이건 되게 유의미해 보인 게 부자 아버지 없어도 사업할 수 있어진 거니까요. 이제는 그렇죠. 예, 사업 자금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근데 이제 스타트업들 만나보면 그 다음에 어려운 게 행정, 법무 처리, 뭐 그 다음에 주변에 창업가 없을 그렇죠. 때의 어려움 이런 게 있어서 원스톱 지원센터 같은 거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12월 1일 날 오픈을 했고 그 2, 3일 됐는데 이틀 동안 80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이 요구가 되게 많았구나라는 네. 생각이고 이걸 이제 창업가들하고 연결해서 선배 창업가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주는데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그럴수록 주변의 네트워크 환경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 도와주는 사람들의 환경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창업 들어와서 미국 환경 보면서 봤던 게 부럽다고 생각했던 게 미국은 아웃소싱이라는 이름으로 HR도 외부에 전문 회사들이 많고 뭐 굳이 그런 거 공부하지 않아도 투자자들이 좀 연결해주고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그 환경으로 가는 게 스타트업 씬에서는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제 답을 찾기 어려울 정도의 환경 속에 있기는 한데 지금 3가지 단계로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 소상공인들도 지금 현재 막 살아가야 하는 좀 단계 속에 있으신 분들, 지금 현재를 잘 살고 있는 것도 성장 아니냐라고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고 조금 성장 단계로 들어가는 네. 분들, 그리고 이제 막 새로 창업하는 분들 이렇게 좀 있으셔서 그 단계별로 다른 단계의 지원책을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로 좀 분리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터뷰 진행도 좀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범위가 너무 넓어요. 여기가 보면은 뭐 재래시장도 있겠고 네. 거기에 뭐 제조업 중에도 중소가 있고 서비스업 기업들도 있고 스타트업도 있고 중견기업도 있고 네.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한 시간에 못 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순서를 한번 정했으면 좋겠는데 네. 장관님의 뭐 모든 손가락이 중요한 손가락이겠지만 이 다양한 영역 중에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그 분야는 좀 어느 분야세요? 지금이라기보다 제가 이제 처음 그 임명 받고 인사청문회 하던 시절에 났던 기사가 100만 폐업 관련된 기사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얘기가 나왔던 게 이 폐업하신 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말씀 주셨고 저도 답이 없었는데 이제 안에 있는 정책들을 쭉 한번 리뷰를 같이 해봤더니
지금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고 계신 분들이 한 300만 있으시더라고요. 이분들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지금 상태로 미리 좀 그 이상 징후가 보이는 분들을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연차가 그분들 시작됐으니? 가지고 네. 보통 그 문제가 벌어져도 이분들이 폐업을 결심해서 실행까지 1년 4개월 정도 걸리신대요. 아, 평균적으로. 예. 그럼 그 기간만 단축해줘도 금융비용도 줄고 할 거라 데이터 보고 디지털 쪽 데이터 보고 은행연합회에서 은행 관련된 이제 대출 데이터도 좀 합쳐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 이제 일단 시작 오픈해보자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미리 좀 알려드릴 수 네. 있는 체계로 가자.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하게 좀 정책적으로 소상공인 쪽에는 보고 있습니다. 그 폐업을 빨리 결단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문제가 되면 거기에 대출을 넣어야 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좀 사전에 볼 수 있는 그 예측 모형 이런 것들 좀 만드는 일들이죠. 지금 주말 컨텐츠를 보고 계신 분이라면 저 정프로처럼 이미 배움과 성장의 DNA를 가진 분이시죠?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부터 신화적 베스트셀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까지 국내외 최고의 지성 17명이 함께하는 위즈덤 칼리지 2016 지금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당신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보십시오. 도와줄 분들은 빨리 도와줘서 그 단계를 피할 수 있게 하고. 네. 아, 정리할 분은 빨리빨리 또 바꾸는 것도 네, 발전이니까. 그냥 생각은 창업은 좀 준비를 잘해서 좀 천천히 하실 수 있게 하고 폐업은 가급적 빨리 빨리 할 하실 수 수 있게 하는 아, 폐업하는 과정에서 방안을- 로스가 크군요. 네. 생각 못했네. 근데 보통은 반대네요. 창업할 때는 그냥 꽂히면 하고 네. 망할 때는 망하기 싫으니까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못 버티게 되는 주식도 상황이고. 원래 천천히 사고 빨리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반대로 하죠. 우리 매수부터 누르고 시작하잖아요. 빨리 사고 천천히 팔지. 네. 물리면 이제 끝날 때까지 그냥. 그리고 또 현실적인 어려움이 폐업을 하고 나면 이제 대출을 갚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출 부분의 프로그램도 보완하고 뭐 폐업할 때 필요한 비용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지금 있는 것들을 좀 더 연결해서 아예 희망 리턴 패키지란 이름 하에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야, 그 남들이 들으면 폐업을 막아야지 왜 폐업을 도와줘? 라고도 할 텐데 근데 이제 현실은 아까 좀 다른가 말씀드린 봐요. 것처럼 예, 1년 4개월 정도를 계속 가다가 가면 금융 비용만 늘어나게 되는 거여서 저는 오히려 재기만 힘들어진다. 네, 그 부분에서 좀 잠시 쉬는 기간도 좀 필요하신 것 같다 생각도 듭니다. 아, 저는 그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자영업을 해봤거든요. 아, 그게 단순히 경쟁자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건 스스로 아는데 그렇죠. 사실 인정하는 기간이에요. 그게 네. 그 인정하는 기간 동안 사실 재정적으로 매우 로스가 나지만 육신과 마음을 정신이 다치는구나. 네. 매우 피폐화되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자극을 줘서 빨리 전환하고 그런 기간을 빨리 하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폐업한 이후에 심리치유 프로그램 넣어준 것도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그 단계에서 굉장히 좀 회복하실 수 있는 것들을 도와드려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자영업 창업을 좀 자영업이나 이런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지만 창업을 좀 신중하게 하겠다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창업에 대한 뭐랄까요? 그 용기랄까? 창업에 대한 진취성? 이게 우리나라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성향도 그럴 뿐더러 또 다른 거에 대한 기회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저는 창업은 진취적으로 결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창업을 실행하는 단계에 알아야 될 것들이 좀 꽤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어디 창업 아카데미, 스타트업 컬리지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뵀는데 무엇도 알아야 되고 좀 공부를 해서 가야 된다는 것에 그렇죠.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제 하다못해 그 사업 계획서라도 좀 써보면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건지를 문장화시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몇 단계를 거치면서 체크리스트라도 좀 만들어보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와, 근데 장관님 좀 처음 답변이 폐업 얘기를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뭔가 이렇게 도와주고 긍정적인 얘기를 먼저 하실 줄 알았는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 먼저 짚어주신 부분들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내수활성화라는 이제 거대한 그 현상들이 소상공인들을 전반적으로 좀 그래도 좀 괜찮게 해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저런 행사들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소비 쿠폰 같은 것도 있었고 코리아 브랜드 페스티벌 같은 것도 좀 있었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소상공인들에게 조금 더 돈이 돌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은 좀 어떤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상생 페이백이라고 해서 프로그램들도 했었고 소비 쿠폰도 있고 이제 그랜드 페스티벌을 했는데 그걸 통해서 현장에 돈이 돌고 그렇게 되면 제가 좀 좋아지면 옆에 가게 가서 모두 사시고 하는 이제 시장에 혹은 골목형 상점가가 좋아지고 이런 흐름들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수로도 유의미하게 보였고 그래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 뭐 찬반도 굉장히 많으시고 논란도 많으신 거는 알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지금 현재 굉장히 지난 코로나 이후로부터 그 다음에 오늘 또 3일이긴 하지만 계엄 이후에 예. 그 이후에 사실 소상공인들이 어려웠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편으로 본다면 소상공인들이 다른 산업 대비해서 사회적으로 졌던 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좀 보상해주는 차원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게 잘 돌아야 전반적으로 사회가 잘 돌 수 있어서 이 소비진작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은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인 유통사업들도 다 그 이벤트 그렇죠. 프로모션은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5월달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0일이었는데 11월달에 112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는 없겠지만 지표상으로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뭐 일정하게 긍정적인 효과가 이거 설문조사죠. 있을 것 100 넘으면 그래도 조금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100에서 멀어지면 멀어져 좋아지는 예. 거니까. 네. 지역별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지역별로는 조금 편차가 있긴 합니다. 그쵸. 아무래도 지금 이제 산업 측면에서 본다면 석유화학이나 이런 철강 이런 쪽이 연결되는 지역들은 조금 더 안 좋고. 힘들다고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들 뭐 좀 충청도나 이런 쪽은 조금 또 낫다는 말씀들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산업의 영향에 그렇죠. 반도체라든지. 네, 뭐. 받고 있긴 합니다. 자영업 얘기 중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자영업자가 많아.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뭐 이제 줄고 있기는 한다는데 그런 지적들이 꽤 있어서 네. 그래서 결국은 고용을 늘려야 자영업을 줄일 수 있고 자영업을 줄여야 자영업자들도 살 기반이 생기는 뭐 조금 뭔가 이제 큰 설계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네. 이미 자영업 하시고 계시는 분들을 돕는 것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긴 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게 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게 이게 점점 이제 1인 사업자 숫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사업자가 늘고 있는 추세거든요. 오히려 1인 사업자 숫자가. 그게 이제 내가 직접 벌어도 되는 이 디지털 환경이 그렇죠. 가져온 역시 거기도 하고 예, 단축됐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이 많다 적다를 가지고 나쁘다 좋다로 볼 게 아니라 어떻게 다른 산업 구조로 넘어가고 있는 지금을 그냥 받아들이고 구조를 어떻게 다시 볼 거냐라는 관점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아직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무슨 방향을 갖고 있냐라고 말씀하시면 아직 뭐 잘 답은 좀 어렵지만 지금 현재 제가 본 데이터로는 1인 사업자가 지금 한 500만 정도 됩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더 식당 늘고 포함이죠 그건. 근데 그냥 뭐 그 디지털 관련돼서 늘어난 사업자들도 있고 뭐 특수고용 형태로 플랫폼 때문에 특수고용 형태 늘어난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또 개인 사업 하시겠다고 이제 AI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죠. 직접 1인 사업을 해도 된다는 또 젊은 저기들도 많이 나타나서 이건 그냥 경향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저는 우리나라가 좀 빨리 가고 있는 거죠. 오히려 산업적으로 다른 나라 대비해서 이게 유럽의 그 지금 자영업 구조가 선진적인 구조일까? 이거는 정말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너무 다 다르니까. 다르게 변하고 나라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는 그냥 그렇게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1인 사업자 숫자 계속 늘 거다. 예, 그래서 근데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이제 고용을 하긴 합니다. 1인 사업자들도. 그래서 그 부분의 데이터는 좀 더 열심히 보고 좀 방안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자영업 프랜차이즈 문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상장한 프랜차이즈 회사들 중에 제대로 성장한 회사들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 구조가 이게 뭔가 새로 창업을 할다 그럴 때 프랜차이즈가 많이 도움을 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할 때 도움을 주고 거기 뭐 재료라든지 아니면 인테리어라든지 다 도움을 주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지나고 보면은 결국은 그분들 그 자영업 창업을 하신 분들은 항상 뭔가의 불만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서 그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큰 부자가 되고 결국 상장을 하고 나면은 자기 고객인 그 자영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 때문에 결국은 그 프랜차이즈 회사들의 성장도 좀 막히는 그런 모습들이 네.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자영업자들은 프랜차이즈에 대한 비판도 하겠지만 결국 정부 쪽에도 요구를 하게 되는데 네. 이 자영업 프랜차이즈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프랜차이즈 영역이 또 특별하게 사실 그 치킨집 쪽에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식음료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저는 이 부분도 좀 너무 쉬운 창업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달 가서 배우고 나면 바로 창업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과연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방식인가? 라는 좀 질문은 있어서 제가 스마트 스토어 하면서도 생각했던 건 자영업자들일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경쟁력이 생기고 그 경쟁력이 곧 브랜딩이 될 거고 그 브랜딩을 가지고 더 강해질 수 있는 거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신경 써서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소기업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 방안이나 정책들을 좀 정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중소 제조업이 어떤- 활성화되도록 중소제조업은 이제 보면서 요새 스마트 제조 관련된 얘기들을 이제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이 제조업이 어렵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번에 이제 대기업들 움직이면서도 중소제조 부품업체들이 같이 가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지금 보였잖아요. 이번 여러 사태 속에서.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중소제조 부품업체들이 가진 경쟁력이라는 게 굉장히 좋고, 근데 이들의 경쟁력을 더 올리려면 결국 지금보다는 스마트해지는 이제 디지털 단계 넘어와야 되는 거, 그 다음에 AI 기술 집어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지금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AI 전략위원회까지 해서 이 제조 AX 관련된 부분에 좀 전략을 같이 가는 걸 좀 짜고 있고 예를 있어요. 한 가지만 좀 들어주시면 이해가 지금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금총리 모시고 갔던 그 코스메카 코리아라고 화장품 네, 제조하는 회사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회사가 중기부가 지원했던 그동안의 스마트 제조 사업들을 한 3번, 4번 단계별로 다 받으셨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누군가는 너무 고민 안 하고 빠르게 결정해서 1단계, 2단계, 뭐 등대 단계의 그 스마트 제조 공장 다 받고 본인들이 학습이 되시니까 받는다는 게 뭐예요? 그 저희 지원 사업 받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 본인들도 그 사업의 구조를 바꾸고 공장의 구조를 바꾸고 공장의 그러면 설계를 바꾸고 비용을 좀 대주는 게 있나 봐요. 네, 정부 지원 사업에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고 지금은 화장품 성분 분석해서 그 AI로 상품을 그 재구성하는 이런 연구 R&D까지도 쭉 단계가 나가셨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뭔가는 일찍 시작해서 한 5, 6년이면 이렇게 앞서간 그래서 뭐 세계적으로 봐도 사실 우리나라 화장품 제조가 그렇게까지 그렇죠. 좋아질 수 있었던 그런 구조들이 되고 요즘은 이제 그래서 식품 쪽에 푸드 쪽이 수출을 많이 하려면 생산력이 붙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수공업으로는 안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빠르게 자동화하는 것과 그 사이에 벌어지는 이제 그 품질 이런 것들을 좀 잡으려면 AI 기술 들어가고 스마트 제조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게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제조하는 분들은 이건 전문가 필요해, 사람 불러야 돼. 그래서 할 텐데. 스마트 제조 전문 기업 육성법이라는 걸 이제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런 거 전문적으로 봐주는 네, 기술 기업. 컨설팅 해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개발도 해주고 플랫폼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도요타 같은 데서 만들었던 그 간반 시스템 뭐 이렇게 해서 자동화하는 그 자동차 자동화 이런 것들을 공부하셔서 그 시스템을 패션 쪽에다가 넣어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서 공정 자체를 그러니까 그 디지털화 시키시고 그 사이에 에러 찾고 뭐 그걸로 이제 고칠 거 고치고 하는 그런 단계를 가고 있는 회사들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 가보시면 공장 같지 않고 약간 IT 회사 같은 느낌들로 바뀝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그 한 20명 정도 일하고 있는 그 전통 뿌리 기업
여자 대표님이신데 네. 직원들이 대부분 20, 30대로 바뀌셨대요. 환경이 달라지니까 뿌리 기업이고 이래도 좀 디지털 데이터 보게 되고 뭐 AI 기술 얘기 나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도 좀 교체되고 하는 일이 바뀌는 거죠. 예전에는 공정에 직접 본인이 뭘 하셨다면 그 부분들은 좀 마지막 숫자가 바뀌고 그럼 뭐 로봇이나 기기로 바뀌는 건가요? 아직은 이제 그 분량 잡고 하는 것까지는 그건 사람들이 많이 하시고 있고 그 중간 단계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고 그걸 있습니다. 도와주는 전문가 그룹이 있어야 전문 기업들이 많아야 되는 그 거죠. 화장품 회사는 화장품 나름의 디지털라이즈가 될 거고 네, 뭐 다른 거는 다른 거 나름대로 식품 기업은 또 할 텐데 네, 그거를 봐줄 사람들이 있어야 이제 그 진도가 나갈 텐데. 네. 그러니까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경영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ERP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네. 있으니까 그 부분 쓰는 것보다 그것도 있고 그 말고 이제 공정 자체를 만들어가는 거는 회사도 기획력이 좀 생겨야 되는 거여서 그 기획을 도와주는 분들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그걸 해보신 그런 어떤 기업들이 이 사업 전환하셔서 아예 우리가 이 기술 전문 기업이 그럴 수도 되겠다라고 있겠네요. 나타난 한번 기업들도 해보니까 있습니다. 우리 알겠다. 네, 그래서 그 기업 중에 한 분은 외국에서 와서 보고 오늘 이 시스템 어떻게 만들었냐, 우리한테 좀 줄 수 없냐 이 구조로 그래서 수출까지 이제 연결하는 이런 부분들의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요. 지금 제가 이제 굉장히 다른 영역 세 개를 갖고 있는 것 같았는데 보면서 이 스타트업 쪽하고 중소기업이, 그러니까 중기업 뭐 이런 데가 연결돼가지고 시스템 구축하고 같이 갈 수 있고,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좀 AI 스타트업들이 와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챗봇 같은 것들 만들 수 있냐?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조금 더 좀 유의미한 고객들이 만들어지는 거. 야, 그럼 변신의 사례들은 좀 많이 퍼뜨려야 되겠네요. 네. 그래야 저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아야 우리도 합시다가 되는 거지. 지금은 뭐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대만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어디 자리만 생기면 가서 스마트 제조 이제 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그거. 말씀드리고 있는 게,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말씀하셨어요. 스마트 공장 하라고 해가지고 청소를 시작했더니 생산성이 좋아지더라. 청소만 해도. 그러니까 그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술도 마음을 바꾸고 환경 바꾸면 그 다음에 공정도 보이고 뭐가 그동안 잘못되어 있는지도 보이더라. 그러니까 AI 기술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그래서 제가 굳이 스마트 제조라 부르자 하는 게 스마트해지면 되는 거지. 이게 AI를 쓰든 안 쓰든 아니다. 그래서 이건 사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집에 로봇 청소기 사와서 일 시키려면 로봇 청소기 잘 돌아다닐 수 있게 미리 네, 애벌 청소해야 되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집이 반은 깨끗해져요. 네. 그래서 그것만 해도 좋아진다. 청소 좀 하세요, 좀 집에서. 좀. 조금 그 앵글 좀 바꿔서 그 전 정부에서 사실 표현을 어떻게 할까 싶은데 벤처 정책이 실종됐다? 그리고 진짜 그 저희도 그 생태계 일부를 걸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혹한기? 그게 뭐 전체 시장 트렌드도 좀 그랬었고 정책적인 공백도 커서 그게 이중으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정부가 바뀌어서 기대했던 분야가 많이 있죠. 뭐 주시장도 그렇고 뭐 그렇지만 아마 벤처 생태계도 이제 좀 뭐가 바뀌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고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도 여러 분의 의원님들이 벤처 대책 크게 바뀌는 거 언제 발표하나요?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스케줄링을 하고 있고 어떤 내용이 담길지 좀. 그럼 이제 아직 발표 전이니까 이게 전체적인 방향성은 이제 올해 안에 발표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요새 생각해 보면 벤처라고 하는 업계가 나타나면서 뭐가 다를까 기존의 업계와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청, 재하청, 뭐 원청 이런 관계가 없는 산업이 하나 나타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술 개발하고 이거를 시장에다 내다 파는 것에 자신감 그리고 이 나랑 사업을 맺고 있는 관계가 한 회사뿐만 아니라 다수의 회사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나의 경쟁력을 인정받고 가는 이런 이제 기업군들이 나타난 거여서 요분들의 데이터를 보면
대기업보다 R&D도 많이 하고 그리고 대기업보다 성장률도 좀 빠르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벤처 쪽이라고 하는 것 군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그다음에 직원들을 바라보는 관점, 보상의 방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은 저는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중기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뭐 예산이나 정책 이런 부분들도 증가하고 벤처 중심의 창업 이런 정책들도 만들어질 거지만 금융위도 그렇고 좀 계속 지금 생산적 금융 이야기 나오면서 생산이 되고 있는 곳에 자금이 가고 그리고 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전 부처, 범부처 요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다 변화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제도전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거를 제도적으로 좀 변화시킬 거냐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할 대책도 있겠지만 전체 부처가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이게 그냥 창업하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환경으로 계속 변해갈 거여서 그 부분은 저는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정부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제 또 AI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쵸. 우리에게 전환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지털 고속도로만큼이나 AI 고속도로를 이제 지금 깔고 있고 이걸 통해 누군가가 달려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 변화의 시기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럴 때 변화하고 이럴 때 진입해라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사실 이거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후배들에게 그냥 용기 내서 들어와 봐라 라는 거 결심하고 창업에.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무작정 창업은 아니고 준비하고 또 창업을 시킬 수 있는 자금이나 뭐 교육 방식이나 기획이나 선배들이나 뭐 공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창업 인프라가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좋죠, 사실. 네, 이걸 굉장히 가지고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자. 그리고 올해 8월에 에이펙 이제 중소기업 장관회의 했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제주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에이펙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한국에서 글로벌하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이제 구성해서 글로벌 업체들이 이렇게 스타트업들과의 관계 속에 있을 건데요. 그리고 이게 AI가 나오면서 범부처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제조 얘기를 해도 네 부서, 뭐 5부서 모여서 MOU를 해야 되고 담당 부서 없다는 얘기죠 지금. 담당 부서라기보다 한 곳만 움직여서는 되지 맞습니다. 않는다. 쪼개져 있다. 네. 그렇지. 네. 그래서 전체가 다 AI로 바뀌려면 이게 뭐 쪼개져 있다기보다는 다 같이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컨트롤 타워로는 뭐 부총리도 생기시고 AI 전략위원회도 있는데 오늘 오전에도 국방 AX 관련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방부가 이제 하시고 거기에 과기부, 중기부, 산업부, 그다음에 AI 전략위원회 와서 또 이제 한번 얘기하고 스타트업들과 중소기업에게 방위산업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자고 계속 대통령 강조하시고 하셔서 그 부분에서 이 전략들을 같이 짜다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이렇게 스타트업이 중심에 선 시대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느끼는 게 사실 저는 미국에서 창업을 해봤으니까 한국에서는 저희 창업했을 때 꽤 지원도 많이 받고 저희가 좀 게을러서 그렇지 더 부지런해서 훨씬 더 많은 지원을 챙길 수 있었는데 그런데 미국의 스타트업이나 미국의 벤처 생태계가 한국만 못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시장이 굉장히 크니까. 활성화돼 있고 네. 우리는 보육, 육성 이런 단계에 있는데 그러면 이제 창업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로 시중의 자금들이 잘 원활하게 가게끔 하는 게 굉장히 정책적으로. 근데 그거는 사실 중기벤처부에서만 할 일은 아니고 금융이라든지 뭐 네. 이런 데서 다 같이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사실 VC들이 열심히 투자를 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남의 돈을 가져다가 펀드 형태로 만들어서 투자를 하니까 빨리 엑싯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네. 엑싯이 안 되면 추가 투자가 힘들잖아요. 엑싯이 잘 되면 그 돈으로 또 추가로 그 돈이 투자. 더 불어났을 테니까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고 네. 그러면 사실 정부의 론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벤처업계 스타트업 지분을 산 VC들은 엑싯의 유일한 과정이 뭐냐면 상장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이 세컨더리 마켓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자기 지분을 다른 펀드에 사주고 그 펀드에 또 다른 LP들이 들어오고 막 이런 그 시장이 없어서 제가 금융위에서 하는 회의에 가면 항상 그거를 열어달라고 제도화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금융위에서는 중기 벤처 후의 일인데요. 물론 부분적으로 맞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의 어떤 구체적인 마켓에서 스스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원활하게 돈이 돌고 그 사이즈가 커지고 그래야만 제가 볼 때 큰 벤처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많은 벤처 보육 정책을 하셔야 되지만 그런 것들 좀 잘 가닥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 이제 중요하게 해서 얘기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이제 회수시장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사실 코스닥이 지금보단 더 잘 굴러가야 되는 그렇죠. 거여서 코스닥 활성화 관련된 부분은 저희도 이제 여러 제안을 좀 하고 그리고 벤처협회도 얘기를 많이 넣으시고 그래서 금융위에서 이제 아마 안을 좀 정돈하고 계시고 아마 곧 뭐 관련된 발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컨더리 펀드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모태 쪽에 좀 예산을 더 넣는 부분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고민되는 게 M&A 관련된 부분이에요. 네. 사실 미국은 대부분 M&A 관련된 부분 통해서 그렇죠. 이 회수가 되는 구조인데 우리나라는 이 M&A 관련된 부분에서 좀 활성화가 좀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에 대한 요 M&A 부분은 사실 정책적 정리만으로는 또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세컨더리 펀드 부분이나 요 정책적으로 그 코스닥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 정리하고 있고요. 관련돼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세제나 이런 부분들 그렇죠. 그런 얘기들도 이제 좀 얘기는 좀 되고 있는 중입니다. M&A는 왜 안 돼요? 우리나라는 잘. 일단 우리나라는 저는 시장의 규모 자체가 크지 않다고 봐요. 그 저기업 사서 먹을 게 별로 없는 시장이라 아예 뭐, 건드리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이 그냥 우리가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들도 좀 많이 그렇죠. 하시는 상황이고 그리고 국내 기업 중에 뭐 어느 기업을 크게 비싸게 사가지고 M&A 했다는 기사는 거의 없잖아요. 뭐 네. 아무리 큰 기업들이라도 대부분 안에서 만들거나 아니면 중소기업들과의 이 상하 하청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거나 이런 구조여서 이게 M&A로 스타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좀 있다가 좀 말아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창업 관련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국민적인 인식 속에는 창업을 되게 활성화시켜주고 창업을 많이 한다라는 부분들은 알겠는데 그래가지고 대기업이 돼가지고 정말 뭐 어떤 게 제일 동기부여가 많이 되냐? 그러면 떼돈 버는 사람 있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됐죠. 내가 마윈을 보고, 내가 딥시크를 그렇죠. 보고, 내가 주커버거를 보고 거기에 수많은 인재들이 모이면서 만들어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고질적인 문제긴 한데 이제 대별 대기업 중심의 어떤 구조가 돼 있어서 이게 올라가는 구조에서 많이 막혀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좁혀지기는커녕 대중소기업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는 벌어지죠. 상황이에요. 그리고 창업 쪽에서 아무리 여기서 새로 뉴비들을 보내도 그 위에서 다 막혀 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들은 좀 어떤 요인들로 보고 계세요? 뭐 그 부분도 결국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한국의 뭐 어느 분야의 기업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한 그 정도의 기업이 여러 개가 있어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냐 그런데 뭐 그건 미국을 봐도 식품회사들 크게 뭐 스타벅스나 이런 데 전 세계 몇 개 안 되는 거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시장이 점점 더 대기업 위주로 많이 이거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네. 세계적으로 그리고 기술이 굉장히 빨라지고 또 근데 그때 AI 얘기 나올 때 저희 그 얘기 했어요. 이게 거대 데이터가 기본으로 깔려야 되는 AI 산업이라는 게 이게 스타트업에게 과연 어떤 기회가 있을 거냐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게 피지컬 AI 나오면서 실물하고 AI가 붙으면서 이거는 좀 되게 다른 차원일 수 있겠다. 이제 플랫폼에서만 일했던 제 입장에 처음에는 AI가 과연 무슨 기회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이게 버티컬하게 특정 영역에 제가 이제 화장품 회사 가서도 AI가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거를 봤고 그리고 어떤 그냥 이런 소비재 만드는 회사인데 개발자 안 뽑고 그냥 AI 가지고 직접 직원들이 바로 개발하고 코딩하고 그래서 개발자 없어도 이제 우리는 갈 수 있다 기술 기업 화장품은 느낌으로 AI를 어떻게 쓰던가요?
이렇게 성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유저들이 있으면 여기에 맞는 화장품 성분들이 뭐가 잘 맞을지를 샘플 딱 내고 만들어서 매칭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시더라고요. 초벌 일을 AI 시켜서 예, 데리고 예. 오는구나.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성분 넣고 해가지고 네. 이걸로 구성한 다음에 뭐 실증하고 막 이랬을 텐데 그런 걸 다 검증을 웬만하면 이제 그게 집어넣는 그런 구조들이 좀 가고 있는데 지금 하나 결국은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열려야 되는 시장이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제 저는 정부 수요입니다. AI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로봇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정부가 굉장히 많은 부분 뭐 이게 사실 방산을 키워낸 게 미국은 다 국방부잖아요. 정부,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사실 다 사실 그렇죠. 미국 나사와 국방부가 키워줬다고 하죠. 네, 뒤쪽으로 그 R&D는 다 뭐 미국은 정부 그 지원 사업이 없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사실 다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부 수요가 열려야 되고 그 부분에 이제 방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예산도 좀 많고 거기에 쓰이는 보안 기술이라든지 드론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고급화된 기술이 나오면 이게 민간에 상품화될 수 있는 게 있고 최근에 방위산업 그 스타트업들은 외국에서도 요청을 많이 받는데요. 기술이 워낙 빨리 좋아져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이게 수출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두 가지로 정부가 먼저 수요를 B2G 관련된 수요를 좀 만들어내고 거기를 통해 레퍼런스를 좀 축적해서 기술력을 갖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출까지 연결해주는 흐름들을 좀 이건 크게 좀 그거는 그래서 아마 그쪽 이야기들이 계속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안 그러면 대기업에 레퍼런스 넣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긴 할 것 같은데 스타트업을 위해서 또 하나 하고 있는 건 이제 대기업들도 이 부분에서는 스타트업들과의 관계를 맺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 좀 적극적으로 하는 거. 그래서 외국 기업들도 와서 한국 스타트업들 소개해달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요즘 엔비디아도 그렇고 구글도 예전에는 그냥 단순 상생 수준의 일이었다면 지금의 이 피지컬 AI 단계로 넘어와서는 한국 기업들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요구들이 많아요. 사우디는 아예 와서 투자부 장관이 AI 업체들 리스트 두고 이제 투자해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이런 연결고리들 좀 만드는 거 이런 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되면 우리한테도 좀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좀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장관님의 같은 손가락인데 AI 스타트업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부분에 비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부분들이 좀 파괴되는 경향을 좀 보이게 되고 이거는 굉장히 조직적인 저항을 일으키고 그동안 한국 정부는 그 조직적인 저항에 스타트업을 포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뭐 타다도 그렇고 뭐 로톡도 그렇고 3.3도 그렇고 결국은 혁신을 일으키려는 그 젊은 사람들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그러는 기득권이라고 그래요. 뭐 그 사람들이 뭐 재벌도 아니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뿐인 건데 거기가 부딪혔을 때 그동안은 AI 스타트업 쪽 손을 들어주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기벤처부의 그 포지션은 좀 어떻게 가져가실 계획이십니까? 그게 이제 중기부 내에 소상공인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벤처도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부딪혀요. 둘 다 내 새끼. 네, 둘 다 우리랑 관계되는데 이 결정 어떻게 하지? 뭐 어떤 때는 많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번 타다건 때 이제 대통령 말씀하신 게 저는 그냥 그 방향이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게 결국은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수밖에 없다. 이게 막 누구 편을 들어서 이게 스타트업들에게 무조건 기회를 줘야 됩니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막 생계가 걸린 분들도 있고 그럼 그 사이에 분명히 어떤 타협점을 찾아내는 게 이제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될 일들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타협점을 어떻게 찾아내 줄 거냐를 하려면 길게 얘기하고 계속 대화해야 하고 하는 단계를 좀 길더라도 거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닥터 나우건도 좀 이번에는 좀 잠시 유보하셨지만 이 부분도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각자 입장들을 좀 이야기하고 서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문제제기들이 타당하다면 플랫폼도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듣고 양보해야지 어디가 선악의 문제는 절대 그쵸. 아닌 얘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합의들이 좀 더 합의, 대화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 말은 점점 더 기존 사업자들의 무게중심이 실린다는 얘기 아닐까요? 본인들의 영역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저항인데 저는 그분들과 타협과 협력을 해오라고 하면 그렇죠. 그 말은 결국은 근데 이제 그게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처음에 디지털 회사들이 나타났을 때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몰랐고 디지털 이제 플랫폼 회사도 사실 무슨 일인지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다 서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커갔는데 플랫폼 회사는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어 있고 우리는 뭐지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는 미리 걱정이 더 커지실 상황이 아닐까 지금이. 그러니까 나 저 사례를 봤는데 우리 업종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으실 수 있는 상황이면 결국은 서로 절충점을 찾지 않고 답이 있을까라는 거죠. 밥그릇 문제의 절충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게 하나 궁금하고 네. 또 하나는 네이버에 계실 때도 그런 일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플랫폼을 하다 보면 소상공인들하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고 대표적으로 카카오 같은 경우가 그거를 다양한 사업들을 하다 결국 부딪혀가지고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었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럼 네이버에 있으실 때 이제 어떤 사업을 할까 말까를 결정하셨을 때 분명히 거기서 부딪히는 소상공인들과의 갈등이 있었을 때는 좀 어떤 고민들을 좀 하셨었어요? 네이버에 있을 때는 안 해야 될 사업을 많이 접었습니다. 스타트업들이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네이버가 들어오면 되게 걱정이 크다. 그리고 투자사들도 모두 다 이거 네이버가 하면 어떡할 거냐. 뭐 이런 문제 제기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접어야 될 부분들을 좀 접었던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거 접으면서 안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우리는 그럼 새로운 거는 못 해보냐라는 얘기들도 있고. 근데 저는 그거는 이제 1등 플랫폼 혹은 1등 회사들이 가져야 되는 좀 방향성이란 생각이 들어요. 굳이 거기 가지 않고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게 더 탄탄해지는 거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툴과 데이터 제공해서 기술 플랫폼으로 가고 기술을 좀 더 잘 제공할 수 있는 쪽으로 그거는 네이버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니까 그리고 개별 사업의 영역들은 개별 사업자들이 하는 방향으로 가고 물론 뭐 여러 영역에서 아직 그러지 못한 부분, 잘한 부분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은 저는 그렇게 가져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스타트업들의 단계와 이 직역단체라고 하는 곳들에는 아직은 1등 플랫폼 아닌데 이제 미리 걱정되시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나오는 거를 뭐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진짜 어렵죠. 근데 이제 저는 제 입장에서 저희가 내는 거는 스타트업들에게 기회를 주고 허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허용하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가 가진 입장이고 그 사이에 소상공인들이 겪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미래를 가급적이면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이 없겠나라는 것들을 좀 계속 정말 어렵죠. 깊이 고민해야 된다. 어렵죠. 지원을 하셔야 되는 부서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이자 보상 비율이 1배가 안 되는 이른바 한계 기업들의 비중이 거의 한 40% 가까이 네. 되는데 이거는 경기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OECD 같은 데서 권고하는 것 중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관련해서 지원 제도가 7천여 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중소기업을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생존에 있게 그냥 보호를 하고 있다. 유지시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성장하게 되면 지원이 없으니까 성장하지 않고 지원을 해주니까 망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으니까 생산성은 떨어지고 생산성이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단가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게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두 다 알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네. 근데 분명히 지원을 하는 거는 좋은 취지로 할지 모르겠지만 그 지원을 함으로써 시장이 왜곡돼 버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그 이야기 이제 제가 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숫자가 일단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숫자 속에 있다 보니
이게 경쟁 환경 속에 놓인다기보다는 그냥 계속 그냥 현상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도 꽤 있어 보입니다. 그걸 이제 한계 기업이라 부르기도 하고, 뭐 좀비 기업이라 부르기도 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책 지원 관련된 부분에 좀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 지금 어떻게 바꾸겠다 이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몇 번을 받고 있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안에서 이제 성과 측정을 좀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 보다 보면 평균적으로 몇 년까지는 지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계속 성과가 나고 있고 이런 거는 계속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성과가 계속 그냥 좀 계속 멈추거나 아니면 같은 지원이 반복해서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의 지원 정책도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중소기업 굉장히 좀 예민할 수 있는 건데, 적합업종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어떤 업종은 계속 적합업종이어야 되는 네. 건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몇 년까지 이 적합업종의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돼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그냥 열어놓고 고민해보자. 지금 뭘 어떻게 바꾼다기보다는 이게 우리가 계속 이런 것들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 것이 이분들의 넥스트 다음 단계로 좀 발전하는 거를 그냥 좀 잡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지금 안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는 그런 제품들 하시는 분들에게 수출할 수 있는 지원 방안, 그러니까 다른 지원책을 드리는 거죠. 지금까지는 A 방식을 계속 받고 있었다면 R&D 다음에는 다음 단계를 가야 하고, 그 다음 단계를 가서 이렇게 단계별로 좀 올라가는 형태의 지원 방식,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박에 결정하기엔 너무 대상도 많으시고, 그리고 또 단박에 결정할 수 있는 성격의 것들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번에 이제 R&D 정책부터 좀 바꾼 게, 우리 이번 중기부 R&D는 한 2.2조 정도로 늘었는데요. 중소기업 R&D는 바로 돈이 되고 사업 아이템, 그러니까 그 상품 아이템이 될 수 있는 거에 집중하자. 그러니까 이제 그냥 R&D는 과기부나 뭐 이런 데서 하시는 연구 R&D 있고, 중기부 R&D는 바로 사업화 아이템으로 돈이 되는 R&D라는 이름으로 아예 이제 저기 슬로건 자체를 바꿨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뒤에 사업화 했을 때의 성과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어지니까 그렇게 하고, R&D의 방식도 이번에 저는 그거는 이제 정책 잡으시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전에는 사업 목표 한번 정하면 목표 변경 어려웠답니다. 이 R&D 연구 관련해서. 근데 이제 무빙 타겟이라고 그래서 상황이 좀 바뀌었으니 우리가 이 목표를 좀 이 기술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겠다. 중간에 목표 변경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좀 바꿔가고 있어요. 정책적으로도.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문제의식이 굉장히 오래된 거였고, 거기에 아까 단박에 해결할 수도 없고, 대상도 너무 많다라는 것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언제가 됐든 의지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강하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할 흐름은 아닌 거죠? 제가 지금 딱 자신 있게 이 방향으로 확 가야 됩니다라고 말씀 못 드리는 게, 아직 어느 정도 규모의 이제 대상이 나타날 거고, 그걸로 인해 사실 또 다 고용과 물려 있는 그렇죠. 문제들이어서요. 이게 이제 그렇지만 전체 방향은 그 방향 하에 어느 영역부터 저희가 지원의 방식을 바꿔야 될 거냐, 이거는 지금 방향은 가지고 있어. 어렵지만 지원해야 되는 문제도 고민스러운데요. 네. 현장에서는 관공서에서 쓰는 거 다 중소기업 제품 쓰는 거가 되어 있잖아요. 현재 네. 예, 그렇죠. 살리는 방향을 아이디어 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예를 들면 공무원들 PC 그거 대기업 제품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보면 아주 소기업도 아니고 적당한 중소기업이 그거 몇 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냥 그게 사업의 전부인 중소기업이 돼버리면 이걸 밀어줘서 우리 국민이 얻는 게 뭔가. 이런 혜택을 주고 보호를 해주면 다음 숙제가 있어야, 내년에는 이걸로 수출을 얼마나 하세요? 안 그러면 교체합니다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보호하자 중소기업 납품해라고 하는 차원에서 계속 납품하다 보고 다른 숙제는 없으면 그냥 이상한 보호막이 되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다 좋은 의도, 취지로 좋은 하죠. 취지로 그렇죠. 시작이 됐고 음. 실제로 또 굉장히 많은 부분 좋은 그럼요. 장치를 여보가 가지고 맞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너무 그 이후에 다음번 성장의 모습, 그다음에 이런 혜택이 주어졌으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야 돼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정의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스타트업을 위해 B2G라는 수요를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 머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만드는 건 레퍼런스 한두 개의 경험과 시장에 음. 들어가는 경험을 주기 위해 했던 거고 스타트업들에게 했던 것처럼 근데 중소기업도 이제 경쟁할 수 있는 시장에서 경쟁할 힘을 기를 때까지의 지원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일 거냐 그리고 그 뒤에 다음번은 어떤 시장을 열 거냐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스타트업 정책 중에 제가 꼭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아까 그 스타트업이 그 기존의 기득권층하고 갈등해서 좌절되는 그런 케이스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그런 기업들이 만약에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야, 우리가 해외에서 비즈니스 했으면 이런 거 없이 성공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있는데 사실 해외에 나가서 스타트업을 하고 그런 시장을 장악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의 벤처 캐피탈들이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에 정말 싹이 보이는 그런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이유가 있겠다. 우리 벤처 캐피탈이 예를 들면 뭐 페이스북을 창업했을 때 그 지분을 샀다던가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 또 일론 머스크가 하는 테슬라도 그런 기회들이 있었다면 야, 이게 얼마나 큰 부를 일고 그게 그 개인의 몫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전체 벤처 생태계로 그 돈이 또 환류될 수 있는 그 구조만 만든다면 근데 앞으로도 지금 계속 되고 있잖아요. AI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우리 토종이든 아니면 해외에 뭘 갖고 있는 벤처 캐피탈이든 미국의 기술 기업에 대한 초기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진작하고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좀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이거 하고 스타트업이 초기 단계에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진출하는 거 저희도 사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있는 중소벤처진흥공단인가요? 거기서 네. 하는 GBC에 저희 입주돼 있거든요. 네. 뉴욕에. 그런 지원을 하는 걸 보면서 이걸 좀 더 그래서 사실 뭐 한국의 그 화장품 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분들이 만약에 한국에서만 경쟁한다면 K-뷰티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해외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기업에 대한 해외에 의미 있게 성장할 만한 기업을 우리 자본이 살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리고 우리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이 메이저 시장에 그래서 네이버에서 정말 성공적인 경영을 하셨지만 제 투자자로서 주식 투자자로서 저는 네이버에게 매우 아쉬운 게 로컬 기업이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네이버의 비즈니스 모델을 미국에서 실현한 구글이나 뭐 이런 걸 합쳐놨다면 지금 시총이 뭐 몇십 배, 몇백 배 됐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기회가 AI 시대에는 예전에 비해서 훨씬 오픈될 네. 가능성이 있으니까 스타트업 진흥 체계 두 가지 측면에서는 좀 정책적인 고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네, 지금 두 번째는 사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이제 계시죠. 네, VC도 나가야 된다. 한국 VC들도 나가야 네, 됩니다. 한국 네. VC들도 나가서 이제 글로벌하게 투자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학습하고 그리고 또 이제 발굴하고 현지에 있는 한국 회사들도 넣지만 좀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마 계속 실제로 1월 9일부터 하는 그 실리콘밸리에서 하는 대규모 행사가 있잖아요. 네네. 그 UKF 같은 UKF 네, 그런 이제 행사들이 있는데 정말 저 깜짝 놀랐거든요. 작년에 갔을 때 1,500명이 왔어요. 이번 뉴욕에서 할 땐 10,000명이 10,000명. 왔다고 그건 이제 그러시는 홈 거예요? 페스티벌이랑 네. 조금 다른 네. 형태의 네. 그 행사였고 이번에 UKF도 원래 하루 하던 걸 3일로 네. 이렇게 더 한다고 네. 하는데 자생적으로 생기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거기다 불을 확 붙여버리면 진짜 한국 사람들은 못할 게 없거든요. 이게 미국 전역으로 퍼져가지고 벤처 생태계에 굉장히 주요한 미국의 실리콘밸리 Y 컴비네이터가 처음에 그렇게 했듯이
한국에서도 그거 가능할 수 그 한국 자본도 무슨 대회예요? 지금 두 분만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미국에 있는 창업자들 파운더 네트워크이라 그래서 파운더스 네트워크인데 현지에서 창업한 한국인들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테크 기업에 다니는 분들이 이제 한국인들 많이 있는 그 네트워킹하고 커뮤니티예요. 피치하고 네, 뭐 그런 거기 이제 게죠. 그 정세주 이기환이라는 네, 두 분이 이제 주도적으로 만드셨고 지금 한국에 와 계셔가지고 저희가 아마 그 저때 초대하셨다는 얘기 초대할 들었습니다. 거고 이제 네. 곧 뵐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한 좀 네트워크 만드는 걸 좀 적극적으로 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결국 사람이 하는 거고 일들이라는 게 창업자들 그분이 갖고 있는 미국들의 네트워크가 어마어마할 거잖아요. 얼마 그렇죠. 전에 뭐 한인상 그 이제 글로벌한 상인 그 네트워크에서도 한상대회 하시는 분들 오셔서 그분들이 소상공인 수출하고 이런 얘기들도 네. 할 수 있겠다고 한 것처럼 결국 이제 한국이 지금은 이제 핫한 대상이 되기도 맞습니다. 했고 또 똑똑한 스타트업들도 많아서 이분들에 대한 연결고리 또 나갔을 때 현지에서 바로 좀 도와줄 수 있는 네트워킹도 그렇죠.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아마 좀 지원하고 이걸 좀 더 좀 크게 한국과 미국에 걸쳐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얘기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얘기가 정말 재래시장 얘기부터 글로벌 테크 얘기까지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서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갖고 처음에는 인터뷰를 시작했다가 중간에 잠깐 청문회로 바꾸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장관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뭐냐라고 의무를 물어보신다면 제가 23,542가지 정도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거를 다 하는 건 불가능할 테니 재임 기간 동안 이것만큼은 꼭 하나 성과를 내고 싶다 하는 부분이 앞에 얘기하셨던 거를 좀 더 강조하고 반복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이것만큼은 내가 꼭 성과를 내고 싶다 하는 네.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12월 1일 날 열었다는 원스톱 지원센터 부분입니다. 이게 원스톱 지원센터 이번에는 이제 스타트업들 대상으로 해서 연 건데, 정부 와서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고, 이 자금은 도대체 뭔지 뭐 잘 모르는 부분들이 부처 달라서. 많으셔서, 네, 부처 다르고 또 규제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일단 첫 번째 창구가 되자, 중기부가. 모든 정책 대상들의. 그게 좀 잘 굴러가면, 그러면은 좀 시간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한테도 사실 창업자들의 데이터가 쌓일 수 있거든요. 지금 이미 이게 전국 창경센터에서 그 데이터들을 좀 가지고 계신데, 이걸 집적해서 학습시키면 이걸 가지고 다시 AI 기업들이 좀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그래서 우선 이제 그 부분들과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창업가 네트워크가 같이 붙으면 굉장히 큰 커뮤니티가 그러니까요. 만들어질 거다라는 게 이제 그런 원스톱 지원센터 부분이고요. 소상공인도 중소기업도 관련된 이런 부분의 원스톱 지원센터 형태들을 좀 강화하자. 이게 뭐냐 하면 정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봤더니 다 이렇게 기관장 얼굴만 홈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다 바꾸자. 창업진흥원 페이지 들어와서 제일 먼저 원하는 게 뭐냐. 그리고 이제 그 소상공인진흥공단 들어오면 제일 먼저 원하는 게 뭐냐. 하다못해 이제 공고, 뭐 링크 이런 것들이라도 좀 바꾸자 해서 좀 사용자 중심의 정책 수혜자 중심으로 바꾸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제가 사실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 제조입니다. 역시 스마트 제조라는 게 이 중소기업들에게도 기회가 되고 또 한 번 이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도 그 AI 기술 테크, 하이테크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될 거고 세 번째는 그 방산, 로봇 뭐 이런 그 딥테크 기업들 관련돼서 AI랑 붙어서 스타트업들이 글로벌하게 좀 사업을 할 수 그러게요. 있는 기회를 여는 거, 이 부분들에 맞춰서 이 세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 가지만 부탁드렸는데 세 가지를 하고 싶으신가 봅니다. 그래서 그럼 4년 반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금 기반을 잘 깔면 제가 저희 그 공무원분들이 워낙 정책을 잘 수립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잘 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참 정말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우리나라에 930만 사회원들이 함께 속해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복지가 아니라 성장으로 갈 수 있고 좀 전환을 통해서 뭔가 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주는 그런 중기벤처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각 분야의 제일 전문가인 분들의 살아있는 지혜를 들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앞으로 이 위즈덤 컬리지가 계속되면 저는 여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을 바탕으로 2026 학년도에는 더욱 깊이 있는 강의와 경험을 준비했습니다. 철학, 정의란 무엇인가의 마이클 샌델 교수, 기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철학을 읽어내는 오태민 작가, 창의, 시공간을 넘는 상상력으로 세상을 그리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17명이 위즈덤 칼리지 2026 학년도 연사로 함께합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교보문고 쌤 12개월, 3프로 멤버십과 지하엔 멤버십 1개월, 교보문고 북 콘서트 초청, 2026년도 3프로 유료 프로그램 최우선 배정 및 특별 할인 적용까지 3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모두 드립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세요.